이제 연방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제는 이제 통합과 분권, 한편으로는 통합하고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분권을 강화한다. 그 연방제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연방 국가와 지역 국가, 중앙과 지역이 공동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통합과 권력 분점으로 나타난다. 그 지역 국가 안에서는 이제 높은 수준의 자치를 허용하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가능하고 또 이제 그 소수 집단, 소수 민족도 중앙의 권력은 잡을 수 없지만 지역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방자치가 안 됐으면 호남이다, 전라도다 하면은 중앙에서 영남이 장악한 중앙에서 전라도에 관리를 파견하겠지만 지방자치다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지도자를 세우겠죠.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는 자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역 국가의 대표로서 연방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죠. 상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연방 국가에서는 이제 지역 국가 단위로 이들이 서로 자치를 보장받으면서도 경쟁과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권력이 부패되는 중앙 집권이 돼서 권력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방국가 차원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다. 무슨 말하냐면 소수 세력이 지역 국가에서 권력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권력 토대를 쌓으면서 어떤 모범을 세우거나 그래서 평가를 잘 받으면 소수 세력이더라도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자치를 보장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 권력에 대한 반항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의 자치, 일정한 부분의 자치는 전체 조직, 전체 국가를 유지시키는데 더 장점이다. 그래서 연방제 안에서는 이제 인구나 면적, 경제력 등 일정 부분 불균형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압도적 주전 관계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압도적 주전 관계가 생기면은 그 연방에서 탈탈려르죠. 그래서 연방제의 성공 여부는 원심력, 원심력이라는 건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치를. 구심력은 자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가 분열되지 않게끔 단결될 수 있게끔 소수를 배려하는 거죠. 소수를 배려하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이런 역할은 주로 상원이 담당한다. 지역 국가의 대표들이 상원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원의 목표는 연방주의의 실현 내지 연방주의의 유지라는 거죠. 독일 상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상원이 연방정부는 주로 다수파가 장악하겠죠.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한다. 마찬가지로 연방의회 하원입니다.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구가 장악을 하는데 연방 상원, 독일에서는 연방 참상원이라는 건데 연방 상원이 견제를 할 수 있다. 연방 상원을 통해서 소수세력도 연방의 입법이라든지 행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경우에는 소수 세력이라도 연방 상원의 구성원으로서 상원을 통해서 하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원과 하원이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원 인구 비례로 된 하원의 법률이 이제 인구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상원에서 변형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상원과 하원이 대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원을 이제 어떻게 뽑냐는 건데, 미국의 상원은 현재 그 소선거구제, 한 명씩 뽑는 거죠. 스위스의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합니다. 독일의 상원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주정부의 관리나 지역의 의원 중에서 정당의 의석 분포에 따라서 임명한다. 즉 선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의 상원도 유사한데요. 지역 국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지역 국가에서 그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는 거죠. 각 지역 국가별로 상원의 정원은 보면은 호주나 미국은 동등하다. 미국은 전부 다 2명씩이죠. 하와이도 2명, 캘리포니아도 2명.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정하는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인구수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를 준다 했죠. 독일 연방 상원은 69석이다. 기본적으로 각 주마다 3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200만 명 이상의 주는 4표, 700만 명 이상의 주는 6표. 그러니까 2배죠, 2배. 최대 2배의 차이가 있다.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호는 이제 보통 지역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나 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상호는 지역국가를 대표하는데 그 의결권 행사 방법은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집단적으로 행사한다. 이걸 블록 투표라 합니다. 블록 투표. 그 방식도 주의 대표가 일괄화 행사하므로 각 주에 배당된 의결권은 분리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 뭐 베스트팔렌 주가 있다면 베스트팔렌 주의 의결권이 4개라면은 이 의결권 4개는 찬성이든 반대든 한쪽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4명이 각각 표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팔렌 주의 대표가 이 4표를 일괄적으로 행사합니다. 주의 의사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입장을 하나만 해야 된다. 그래서 주 대표자들은 합의하겠죠. 합의에 의해서 투표권을 주별로 실시한다. 그래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기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각 정당이 경쟁하는데 정당의 이해보다는 주의 이해를 우선시해서 통일된 의결을 합니다. 반면 이제 스위스의 경우에 상원의원은 이제 캔톤 지역국가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법적으로는 대표하지 않는다. 즉 개인별로 투표한다는 거죠. 독일의 상원은 지역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한다. 의결권을 집단으로 행사한다. 스위스는 정치적으로만 대표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집단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행사한다. 연방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보게 되면 연방제의 특징을 즉 한편으로는 통합하고 한편으로는 분권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연방헌법의 제정 절차나 개정 절차에 지역 국가가 직접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좀 가장 민주적인데요. 어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당연히 의회니까 상원과 하원의 다수의 동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서 국민들과 캔톤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에 따르면은 캔톤 지역 국가가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이상의 요구로 연방법률헌법 법률이 정한 연방의 결의, 국제법 조약 등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요구할 수 있죠. 국민투표 요구권이 있다는 거죠. 26개의 캔톤 중 8개 이상. 이건 인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인구가 적더라도 8개의 캔톤이 모이면은 이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8개의 캔톤이 합의하기보다는 유권자 5만 명의 서명을 받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4만 명의
5만 명의 성을 받는 게 더 용이하다. 자, 캔톤은 이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권한이나 본질적 이익과 관련된 외교 정책을 결정할 경우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해 청취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안건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사전 청취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캔톤과 연방의 겸직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꼬민 의원, 캔톤 의원, 연방 의원이 서로 겸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연방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 캔톤의 강요는 흔히 연방 하원 의원을 겸직한다. 지역 국가의 강요가 연방 의회의 의원을 겸직하니까 서로 이게 소통이 잘할 수 있고 협력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리아의 이제 연방제가 될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남북이 서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통합시키면서도 체제의 존중, 각 체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 지역의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대립, 권력 경쟁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서 국가의 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역에 배분하는 것, 이런 분권화 과정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이 중앙 권력에 존중해주고 중앙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 권력에 소외되었던 특정 주민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많이 주는 거다. 이거는 이제 소수 야당이 자기 지역 차원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한다. 스위스라면은 60%가 독일계 국민인데 소수인 이탈리아나 프랑스계도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가 집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수가 지역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 지역이 장악한 데서는 중앙과 다른 제도를 실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정부 형태는 권력의 통합과 분권에 유리하고 협의 민주주의에 증진시킬 수 있다. 가장 협의 민주주의를 가장 증진시키는 것은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회의 정도다. 예멘의 경우에는 대통령 평의에, 스위스는 연방 강요 회의라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게 좀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의 연방제에 좀 적절하다. 회의 정부가 안정적인 정부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스위스와 예멘의 대통령 평의를 참고한다는 거죠. 먼저 그 상원과 하원의 회의가 개최되는 요건은 4분의 1 정도의 요건, 의사 정족수라고 하죠. 의사 정족수. 그래서 대통령 평의에는 5명인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해서 국민의 직접 투표보다는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이 5명이 1년씩 의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총 임기는 5년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장이 형식상의 국가원수다. 대통령 평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제 과반수 결정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인 측면에서 총리나 장관을 의원 중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계획을 대강을 제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평의회를 해산할 때는 대통령 평의회를 선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할 수가 있다. 대통령 평의회도 반대로 과반수 결정으로 의회를 해산할 수. 이건 유엔 내각제에서 의회와 수상의 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다시 의회를 선출하고 대통령 평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겠죠. 유엔 내각제와 유사하다. 연방제니까 양원제로 한다. 그래서 하원은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인구의 비례로 하겠죠. 인구의 비례로. 상원은 이제 이 인구 비례가 아니라 지역 대표인데, 그래 미국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독일처럼 차이를 줄 수도 있다. 어쨌든 그 뽑는 방식, 상원에 뽑는 방식은 저는 비례대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국가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 무슨 말이냐면 미국처럼 하와이도 투표, 캘리포니아도 투표를 상원에 주는 것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수결의 원칙과 충돌하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줄 것인지 약간의 차이를 줄 것인지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또 스위스처럼 국민투표에서 전체 국민투표와 그다음에 캔톤의 국민투표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스위스에는 이제 26개의 캔톤 중에서 12개의 캔톤이 뭉치면 연방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작은 캔톤들이라도 소수의 대규모 캔톤들이 독재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설사 과반수로 국민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다수의 캔톤들의 독재를 소수의 캔톤들이 뭉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연방적 다수와 민주적 다수의 충돌로 표현한다. 연방적 다수라는 건 캔톤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적 다수라는 것은 인구 비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적 다수죠. 조그만 캔톤들이 뭉치면 인구가 과반수가 되더라도 그러한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구성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국가를 다수결로 기준으로 보고 인구수를 고려하진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유엔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스위스나 똑같이 한 표죠. 그래서 연방제는 이와 같이 규모에 따라서 표를 똑같이 줄 것이냐 아니면 차이를 줄 것이냐는 정치적 문제지만 차이를 주더라도 인구의 차이만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충돌의 문제를 상원과 하원이 잘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의가 안 될 때는 결국은 국민투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연방제가 소수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재 연방제는 다양한 정치 실험을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제인데 지역국가, 지방자치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방제는 이제 소수의 의사를 존중해 주죠.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특히 상원이 그렇다. 상원이 이 지역국가들끼리 모인 거니까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제 지역국가,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국민투표를 많이 활용한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이제 국민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국민투표가 있고 선택적인 국민투표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또 이제 글라투스, 아펜젤레 이런 두 개의 캔톤에서는 이제 란츠 게마인드, 즉 주민 총회를 유지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스위스는 스위스 연방국가가 있고 지역 국가가 캔톤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뭐 지역에 따라서 꼬민이나 게마인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방자치단체 꼬민에서는 주민총회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조그만 뭐 읍면동에서 총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캔톤은 지역국가니까 인구가 많겠죠. 그래서 그 주민총회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글라루스하고 아펜젤레와 두 개의 캔톤에서는 주민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즉 란츠, 지역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란츠 게마인드, 게마인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데, 란츠 게마인드, 그러니까 지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인 성격. 지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처럼 주민총회를 한다. 란츠 게마인드. 그래서 스위스의 이제 국민투표의 참여율은 보통 40% 내외다. 국민투표가 반드시 과반수가 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국민투표를 자주 하는데 반드시 우리도 보면은 선거 투표율이 보면 5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그래서 국민투표가 반드시 50%가 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이제 하도 국민투표가 자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장에 가기보다는 과반수 이상의 우편투표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투표제도 활용합니다. 우편투표, 전자투표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토론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민주주의, 토론하고 하지 않고 표결만 하기 때문에 시민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자, 꼬민의 주민총회에서 참여 비율은 10%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체 주민이 10,000명이라면, 이제 그 가정으로 치면은 2,000가족이 되겠죠. 2,000가족, 2,000이나 3,000가족. 근데 이제 그 중에 10%만 참여합니다. 그래도 주민총회도 역시 그러니까 참여율이 반드시 50%가 넘어서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라면은 그래도 꽤 많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표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대표성 10%가 어떻게 100%를 대표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투표율 제도, 투표율이 몇 % 이상이 된다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게 최소 투표율이 안 될 경우는 투표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면 반복되면 사람들이 아예 투표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투표했는데 또 투표가 무효가 되면 실망하겠죠.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투표를 무효시키는 최소 투표율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사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참석하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의사라고 볼 수도 있다.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는 별로 없습니다. 히틀러가 국민투표로 집권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 재구성, 즉 연방의 경계, 주의 경계, 지역국가의 경계를 다루는 문제, 개헌 문제, 이럴 때에서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는 별로 없지만 주 차원에서는 많다. 주민 발언인가 주민투표는 많다. 미국 역시도 연방 차원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방 차원에서는 많다. 지방 정부의 90%가 주민투표제, 58%가 주민 발언제. 주민투표제는 어떤 안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겁니다. 주민 발언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자는 거. 학교급식을 시행하자. 주민 소환제, 시장이나 의원들을 해임시키는 거. 주민 청원제. 청원은 이제 뭐를 요구하는 거겠죠. 청원을 해달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제 코리아에서도 연방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 헌법상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헌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헌법에는 국민 발의, 국민투표,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제도가 없는데 향후 통일될 때는 이런 직접민주주의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조건들은 법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이미 근데 지방자치법상에는 주민 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이미 돼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에서 도입할 때 지방자치법을 참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다수결 민주주의만 해왔기 때문에 소수를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연방제의 경험, 합의죠. 그 다음에 중앙과 지역이 권력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된다. 그런 문화가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다수결 민주주의죠. 다수결 민주주의는 그 부분의 의사가 전체 의사에 종속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소수를 희생시키는 거죠. 좋은 건 아니다. 가능하면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합의로 가고 정 안 될 경우에는 다수결을 할 수 있다. 소수민족이라든가 어떤 고립된 지역은 구조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소수자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소수민족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되더라도 국가 권력에서 장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연방제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연방제는 이제 국가 권력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자기 지역 차원에서는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들을 민주적 질서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탈하지 않고 국가 안에 남는다. 소수 세력에 자기 지분 이상의 권력을 주함으로써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흑인이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데 하원의 상원에서는 뭐 20%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수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다.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상원에서 지역 국가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등한 의결권을 주고 있다. 미국이 그랬다는 거죠. 자, 스위스의 경우에는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다수결이 조화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하면 합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다수결은 차선책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소수를 보호하는 협의민주주의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볼 수 있다. 스위스 헌법에 따르면 7명의 연방 강요가 있는데 어느 캔톤에서도 2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명밖에 안 된다. 7명 중에 2명 이상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명 중에 인구가 많은 베른, 보등 이 세 개의 그 캔톤에는 통상적으로 대표자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캔톤의 경우에는 7명 중에 1명 들어간대. 그렇다 해서 2명은 보장 안 된다. 자, 스위스는 또 정당들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건 대연정이라고 하죠. 전체 정당들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연정을 한다. 그래서 7명 중에 연방 강요 중에 관행적으로 자유민주당 2명, 사회민주당 2명, 기독교민주당 2명, 스위스 국민당 1명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언어, 민족도 이제 배분하는데 대부분이 60%가 독일어권이라고 그랬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적은데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2명은 프랑스어권, 1명은 이탈리아권을 뽑도록 한다. 7명 중에 최대 4명이 독일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자 독식 제도
다수결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데, 코리아 연방제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남과 북이 있으면 남이 인구가 많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인구가 많은 남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지역 대립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다수결로 인해서 승자 독식 다 가져간다. 대통령 선거 가장 전형적인 거죠. 51%대 49인데 2% 차이밖에 안 나는데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통일 위에는 남북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권력을 공유하는 협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형태도 대통령제보다는 회의정부제가 좋고, 이런 협의민주주의가 소수자 보호에도 적합하다. 정당 제도도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양당제보다는 4개 내지 5개의 정당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원을 인구 비례로 뽑는 거죠. 하원의 반은 소선거구 지역구로 선출하고 반은 정당 득표율로 해서 의석을 배분하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똑같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정당법은 너무 엄격하죠.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당에 각각 1,000명씩, 최소 5,000명, 실제로 한 7,000명 정도 있어야지 정당을 만드는데 너무 엄격하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정당법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단체든 간에 다양한 조직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법을 없다는 거죠. 다만 정치단체와 정당의 차이는 모든 정치단체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에서 이겨서 의원이 있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다. 선거 자체를 제한하는 정당법, 정당이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된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당이 난립한다면 진입장벽은 고려할 수는 있겠죠. 또한 정당을 폭발하는 정치단체라서 정당연합을 허용해야 된다. 정당연합은 비슷한 색채의 소수 정당들이 뭉쳐가지고 제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게끔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연합. 이렇게 정당연합을 허용하면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정당들이 뭉치면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정당명부 결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 명부를 제출하는 것. 정당연합. 그리고 이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도 선거에서 참여해서 공고물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방선거를 하는데 서울시민의 연합, 시민대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지역 주민들의 단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 그 정당의 규모에 따라서 출마자의 기호를 똑같이 하는 것. 즉 대통령 선거도 1번, 지방선거도 1번, 이런 현행 기호제도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된다. 현재 프랑스는 여러 투표용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1번은 후보자의 명칭을 투표지에 쓰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묻지마 투표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공약도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똑같은 번호만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게. 공천도 역시 지금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있죠. 진성당원에 의한 공천, 즉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직접 뽑는 거죠.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은 선거연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정당이 한 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내는 거, 이게 허용하지 않다. 연합공천을 허용하지 않다. 이러한 연합공천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4개 내지 5개의 원내 교육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들이 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진성당원제도와 이제 재정을 당비로 좀 하게 되고, 재정을 당비로 하는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의 재정을 순전히 국고 보조금으로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정치자금은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내는 거. 미국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치자금의 한도를 제한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액의 정치자금으로 내도록 하는 거죠. 유권자들의 정당 참여를 공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이제 연방제는 이제 법치주의와 기본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연방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왜냐하면은 연방주의에서는 연방과 지역 국가가 서로 견제를 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내쫓으려고 했죠.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런 데는 불법 이민자를 내쫓는 거에 반대하죠. 이런 식으로 국가와 지역 국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연방제는 이제 사회 전체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왜냐하면은 복지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연방이 책임진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준은 연방이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 이상의 수준은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연방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민들과 가까운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국가가 나서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 하고 지역국가나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방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 그래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국가와 지방자치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지역국가가 서울이나 뭐 전라남도처럼 경제력의 차이가 심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 1차적으로는 지방국가 자체가 책임지지만 2차적으로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연대를 한다. 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정 지원이 국가가 해주는 재정 지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적 재정 지원이다. 그리고 부자 지역이 가난한 지역에 지원해야 될 거를 수평적 재정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국가와 연방 국가가 서로 경쟁을 하고 정책에 있어서 서로 이 견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데요. 연방 국가가 그걸 잘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침해, 연방 국가와 지역 국가의 다툼 등 이럴 경우는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쟁의를 담당하는 연방 헌법재판소와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 최고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재판에서 지더라도 연방 재판소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국가와 지역 국가가 상호 견제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가 확대된다. 그래서 거꾸로 지역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면 연방이 개입할 수 있다.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들의 그 학교 입학을 백인들이 거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의 국가가 주가 백인 우월주의 가지고 흑인을 보호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연방의 대통령들이 연방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흑인을 보호한다. 흑인의 등교를 보장했다. 이와 같이 지역 국가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 국가가 나섭니다. 반대로 연방 국가가 나서지 않을 때는 지역 국가가 나섭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중첩적으로 인권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연방제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경우에도 그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너무 많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37조 2항에 있어서 폭넓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공무원과 교사, 정치적 자유가 없죠. 정치의 자유도 출마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차별받는다는데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다. 근데 언론이 그 대기업에게 종속당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을 기본적으로 비영리 산업으로 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전자민주주의 이런 기본권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이제 어떤 겁니까? 돈을 일부 내고 혜택을 받는 거. 건강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거죠. 사회복지는 이제 돈을 안 내고도 혜택을 받는 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받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지역국가가 책임지지만 지역국가가 하기 어려운 거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한다. 이런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되죠. 결국은 국방비의 감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되고 그죠? 남북 간의 그 화해나 교류가 증가돼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국방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복지로 많이 넘길 수가 있다.